가을볕이 길게 늘어진 오후였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채 가시지 않은 고풍스러운 주택의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카펫처럼 깔려 있었지요. 며칠간 이어진 장래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남은 것은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어색한 공기뿐이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이수진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남편 박진우를 먼저 떠나보낸 이수진에게 시어머니마저 잃은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둔 딸아이는 18살, 기숙사 학교에 있어 장례식에도 채 오지 못했지요. 그녀의 시선은 정성껏 가꿔진 정원의 단풍나무에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나무였지요. 붉게 타오르는 잎사귀들이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을 참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옆에는 남편의 여동생 박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소파의 팔걸이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지요. 슬픔보다는 어딘가 모를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물건, 모든 공기에는 시어머니, 김윤희 여사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의 부재는 생각보다 더 큰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언제 오신대? 약속 시간 다 되어 가는데? 곧 오실 거예요, 아가씨. 조금만 더 기다려요.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진을 새언니라고 부르는 법이 거의 없었지요. 늘 당신이라는 냉랭한 말 한마디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거리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응접실의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김윤희 여사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자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듯한 미소. 수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강하고 엄격한 분이셨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따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뭐라고 쓰셨을까? 평생 우리 오빠만 위하셨으니. 새언니한테 유리하게 쓰셨을 수도 있겠네. 그런 말씀 마세요, 아가씨. 어머님은 누구 하나 편애하시는 분 아니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새언니는 우리 가족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난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선영의 말은 비수처럼 수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수진은 시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유대를 믿었습니다. 그때 현관안의 초인종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오래된 집의 가사도우미가 나가 현관문을 열자 중년의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족의 오랜 법률 고문인 최영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오는 길이 조금 막혔습니다. 최영훈은 두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근엄함과 함께 이 가족에 대한 오랜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단일 밀봉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김윤희 여사의 단정한 필체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아시다시피 고 김윤희 여사님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생전에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속인 확인만 진행하겠습니다. 유언의 세부 집행 조건은 관련 당사자가 모두 모인 날 별도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여사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최영훈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선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는 재산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일지 그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최영우는 작은 종이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봉투의 밀봉을 잘라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유언장. 본인 김윤희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최영우는 유언장의 서두를 천 읽어 내려갔습니다. 형식적인 문구들이 이어지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재산 상속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고 이수진은 눈을 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주식, 예금 및 기타 일체의 유산은 최영훈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침묵 동안 응접실의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단풍잎 하나가 창문에 부딪혔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유산은 단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상속한다. 독점 상속이라는 단어가 응접실 공기 중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수진은 깜짝 놀라 눈을 떴고 박선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의 화합을 중요시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누구도 믿을 수 없었지요. 독점. 상속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러실 리가 없어요.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상속한다라고 말입니다. 어머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위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유언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응접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슬픔의 공간은 의심과 혼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욕망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의 눈빛은 이수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노골적인 적의와 의심이 가득했지요. 최영훈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기기 전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키올르르 오이러 독점 상속이라는 네 글자는 응접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베어냈습니다. 박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최영훈 변호사와 유언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 곁에서 살았던 자신을 배제하고 유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은 이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님, 어서 말씀해보세요. 우리 오빠 죽고 나서 이 집 재산에 눈독 들이던 사람이 누군지 뻔하지 않아요? 아가씨 말씀이 지나치세요. 제가 어떻게? 지나치다니요. 오빠가 살아있을 때도 틈만 나면 어머니한테 살랑거리더니 결국 이런 속셈이었어요. 이 집안에 굴러들어온 돌주제의 감히. 박선영의 목소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터지듯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수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아직 감당하기 힘든데 이런 모욕적인 의심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아껴주셨다고 생각했지만
유산을 독차지할 만큼의 특별한 관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박선영 씨. 고인의 뜻은 마지막까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언행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훈 변호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박선영의 기세를 잠시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의 다음 페이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마치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는 뱃사공의 얼굴 같았지요. 그럼 상속인을 발표하겠습니다. 고 김윤희 여사님의 모든 유산을 독점적으로 상속받을 사람은 다시 한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은 차라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이 끔찍한 오해와 갈등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을 비껴갔습니다. 대습 상속인 자격으로 며느리 이수진 씨입니다. 그 불리는 순간 이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선영은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조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 하.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다고.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속으신 게 분명해. 멀쩡하신 분이 어떻게 친딸인 나를 제치고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줄 수 있겠어요? 이건 무효야. 소송할 거야. 반드시 무효로 만들고 말겠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러실 리가 없어요. 변호사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말 제 이름이 맞나요? 틀림없습니다. 이수진 씨.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춘 공증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고인의 뜻은 명확합니다. 최영우는 유언장을 이수진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든 수진의 눈에 시어머니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새언니, 무슨 수작을 부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러지 않고서야 말이 되는 일이에요? 박선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에게 달려들 듯 삿대질을 했습니다. 최영훈 변호사가 그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선영 씨, 이성을 찾으십시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최영훈은 단호하게 말한 뒤 잠시 숨을 고르고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짙은 갈색의 손때 묻은 상자로 자그마한 열쇠 구멍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수진 앞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수진 씨, 여사님께서 유언장과 함께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도 내용물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사님께서는 유언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혼자서 열어보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최영우는 작은 열쇠 하나를 상자 옆에 함께 놓아주었습니다. 박선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상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다른 장치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요. 그 상자 안에는 또 뭐가 들었는데요? 다이아몬드라도 숨겨두셨나? 변호사님도 한통속 아니에요? 당장 열어보세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이수진 씨에게만 남긴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유언 집행인으로서 저는 고인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영훈의 확고한 태도에 박선영은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는 보기보다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거대한 재산보다도 수지는 그 마지막 진심이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절차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적인 상속 절차는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디 두 분 모두 고인의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훈 변호사는 짧게 목례를 하고 응접실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응접실에는 다시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선영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이수진과 그녀의 손에 들린 상자를 노려보다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이수진은 차가운 나무 상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상자에서 희미하게 시어머니가 쓰시던 난초향이 나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모든 질문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지요. 낮에 있었던 일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막대한 유산, 박선영의 분노, 그리고 손안에 남겨진 차가운 열쇠의 감촉.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곳이었습니다. 책장 가득한 묵직한 책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안겨주신 건가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상자의 낡은 문양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낮에 최영훈 변호사에게 받은 작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종이의 냄새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한 권과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여인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김윤희 여사였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꿈 많고 장난기 넘치는 소녀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옆에 다른 여성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18년, 나의 20살이라는 글씨와 함께 윤이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한자 한자 시어머니의 낡은 기록을 읽어 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속의 시어머니는 수진이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안주인이 아니라 화가를 꿈꾸던 자유로운 영혼의 소녀였지요. 오늘도 몰래 화실에 다녀왔다. 캔버스에 물감이 번지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아버지는 계집아이가 그림은 그려서 뭐 떼쓰냐며 당장 그만두라고 호통치셨지만 나는 붓을 놓을 수 없다. 나의 친구 경애만이 나의 유일한 지지자다. 그녀는 내 그림을 보며 세상 최고의 화가가 될 거라고 말해준다. 우리는 언젠가 함께 파리로 가서 센 강변에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자고 약속했다. 화가 어머니께서 그림을 그리셨다니. 수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시어머니가 그린 그림 한 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애라는 이름의 친구와 함께 꿈을 키워가던 빛나는 청춘의 기록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지요.
사진 속의 다른 여인이 바로 그 경애라는 친구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일기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화가의 꿈이 위기에 처하고 정해진 혼처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상 중요한 집안의 아들과의 혼담을 꺼내셨다. 진우 아버지 될 사람이었다. 내 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셨다. 그저 가문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뿐이었다. 경애는 함께 도망치자고 했다. 작은 다락방이라도 좋으니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자고. 내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린다. 내가 과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용기가 있을까?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당당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시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었지요. 그 단단함에 무언가 감춰진 있는 게 아닐까. 수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몇 장이 찢겨나간 채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페이지에는 날짜도 없이 다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짧은 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애야 미안하다.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리고 행복해야 한다. 그 문장을 끝으로 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꿈과 우정을 버리고 가족을 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이 그녀를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것일까? 그리고 그 친구 경애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일기장이 유언의 진정한 의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경애 이분을 찾아야만 해. 어머니의 과거에 모든 해답이 있을지도 몰라. 수지는 낡은 흑백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젊은 여성.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이 잊혀진 이야기, 평생을 감춰온 비밀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 채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삶을 찾아 나서는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수지는 밤새 읽은 일기장의 여운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는 그녀에게 무거운 숙제처럼 남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가자 박선영이 이미 굳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밤새 그 수상한 상자라도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어머니 유품을 좀 정리했어요. 유품 정리. 참 빠르시네요. 이제 이 집이 다 자기 것이니 마음이 급한가 보죠? 선영의 비아냥거림에 수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와 싸워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수지는 묵묵히 식사를 마친 뒤 일기장의 내용을 곱씹으며 저택 안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던 이 집이 이제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셨다면 분명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을 거야. 수지는 먼저 시어머니의 서재부터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혹시나 숨겨진 공간이나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재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장식장 위에서 먼지 쌓인 풍경화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그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이었지요. 거친 붓터치와 깊고 푸른 색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이뚜에츠라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윤희, 시어머니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림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2층에서 내려오던 박선영과 마주쳤습니다. 선영은 수진의 손에 들린 그림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는 집안 물건까지 뒤지는 거예요? 그거 어머니가 젊을 때 취미로 끄적이던 거야? 돈도 안 되는 그림 붙잡고 뭘 어쩌려고요?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나 강렬한 그림이에요. 아가씨는 어머님이 그림 그리시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딱 한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질색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워버리셨어. 쓸데없는 짓 말고 집안일에나 신경 쓰라고. 그 뒤로는 흔적도 없었지? 아마 다락방 어디에 처박아 뒀을걸. 다락방이라는 말에 수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일기장 속 작은 다락방이라도 좋으니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자고 했던 친구 경애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수지는 곧장 2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창고로만 쓰여 거의 열어본 적 없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계단을 오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다락방은 온갖 낡은 가구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공간이었지요. 수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녀를 따라 올라온 박선영이 입구에 서서 팔짱을 끼고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뭘 찾으시려고요? 숨겨놓은 금괴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의 흔적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요. 수지는 선영의 말을 무시하고 다락방 안쪽을 살폈습니다. 먼지 쌓인 물건들 헤치던 그녀의 손에 흰 천으로 덮인 물체가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자 낡은 이젤 위에 놓인 미완성의 캔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캔버스에는 한 여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스케치 단계였지만 그 얼굴은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던 친구 경애의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크고 작은 캔버스들이 수십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갈라지고 변색된 캔버스들이었지만 그림 속 감정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은 듯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캔버스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그 그린 그림, 남편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 그리고 정원의 사계절을 담은 풍경화들. 그녀의 그림들은 하나같이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듯했지요. 이게 다 뭐야? 어머니가 이걸 다 그리셨다고? 뒤에서 지켜보던 박선영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그저 엄하고 무서운 존재였을 뿐,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림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아끼던 인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 속 어린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쌓여 있는 캔버스 더미 뒤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그 안에는 수많은 인물 대생과 함께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케치북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고민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또 다른 형태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내 딸 선영이에게 언젠가 새 세상을 원망하게 될 때 이 그림들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글씨를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을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빠만 편애한다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사실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 다락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박선영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비밀, 친구 경애의 행방과 시어머니가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의 발견 이후 이수진과 박선영 사이에 선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유산 문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숨겨진 그림들을 본 이후로 이전처럼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요. 그녀 역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그토록 사랑했던 그림을 포기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친구 경애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일기장에 아버님의 사업 이야기가 있었어.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수지는 다시 시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캐비닛에 잠겨 있던 오래된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세금 계세산서, 은행, 내역, 계약서 등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그녀의 눈에 낯선 이름의 법무법인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최영훈 변호사의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970년대 초반의 날짜가 찍힌 대출 상환 증명서와 자산 포기 각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금액인 5천만 원의 채무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의 시아버지, 즉 선영과 죽은 남편의 아버지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빚을 졌고 집안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과 가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상속받았던 친정의 땅과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그 빚을 갚았던 것이지요. 그 서류들 속에는 그녀가 화가로서 활동하며 조금씩 판매했던 그림들의 매매 계약서도 몇 장 섞여 있었습니다. 꿈을 팔아 가족의 빚을 갚은 셈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수지는 곧장 최영훈 변호사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서류들을 챙겨 최영훈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최영훈은 그녀를 무거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수진 씨, 결국 찾아내셨군요. 변호사님 알고 계셨군요. 어머님께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걸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비밀을 지켜온 자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사실이 알려져 남편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부채감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셨지요. 여사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최영훈의 말에 수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격함과 무뚝뚝함은 사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녀는 최영훈에게 일기장과 친구 경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는 경애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함께 화가의 꿈을 키웠던.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경애 이름 나오자 최영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경애 씨 말씀이시군요. 저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지요. 여사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아픈 순간에 모두 함께했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픈 순간이라니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것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직접 털어놓으신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사람에게만은 고백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최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래전에 여사님이 직접 맡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수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빚을 모두 갚고도 자금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지요. 그때 서경애 씨가 큰돈을 들고 여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유학을 위해 평생 모아두었던 돈이었지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친구인 여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럼 어머님은 그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차마 친구의 인생을 담보로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던 게지요. 대신 여사님은 서경애 씨에게 아주 모질고 차가운 말을 퍼부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같은 미래도 없는 화가 지망생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게 일부러 상처를 주어 그녀를 밀어내셨던 겁니다. 친구가 자신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기장의 마지막에 쓰여 있던 경애야, 미안하다.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절교 선언이 아니라 친구의 미래를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경혜 씨는 그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여사님의 매정한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은 채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분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사님은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사셨습니다. 매년 그분의 생일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그림을 한 점씩 그리셨지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전해주고 싶다면서 다락방에 있던 그림들 중 유독 애틋한 그림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이 가리키는 곳은 재산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어떤 깊은 고백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고백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서경애 씨를 찾아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진심을 전하고 수십 년간 엉켜버린 두 친구의 시간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최영훈 변호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수진의 마음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낯설고도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시어머니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그림들은 단순한 풍경화나 인물화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캔버스에는 말하지 못한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평생을 이렇게 혼자 아파하셨군요. 그녀는 특히 서경의 시를 그린 미완성의 초상화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을까? 차마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만나 함께 완성하고 싶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혹시나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녀는 찢겨나간 페이지의 흔적을 만져보다가 일기장의 가죽 표지 안쪽에 무언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그 부분을 살살 뜯어내자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였지만 보관 상태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봉투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읽는 순간 수신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딸 박선영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선영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이 없겠구나. 평생을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한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네가 어릴 적부터 나는 늘 너에게 엄하고 모질게 대했지. 네 오빠와 달리 너를 부족하게 키우는 것 같아 늘 미안했다. 하지만 선영아,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단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다락방의 그림들보다 더 절절한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을 네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랐다.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과 인생을 포기하는 여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너를 더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라주기를 바랐다. 나의 모진 말들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알지만 나는 네가 약해질까봐 끝내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다. 이 어미의 이기심을 부디 용서해다오. 편지의 마지막에는 유언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유산을 네 새언니에게 남기는 것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수진이는 너와 다르다. 그 아이는 지혜롭고 마음이 깊어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아이라면 분명 이 유산을 가족을 지키고 화합시키는데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를 돈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어미의 마지막 선물이다. 부디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담아온 시어머니의 진심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편지를 들고 박선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요. 아가씨 제발 이것만 한번 읽어주세요. 어머님께서 아가씨께 남기신 편지예요. 수지는 선영에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급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 글씨 맞아? 선영은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나지막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느낌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퉁퉁 부은 눈의 선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진을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 마음도 모르고 평생을 나 혼자 원망하고 미워만 했어. 아니에요, 아가씨. 어머님도 그걸 바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라도 어머님 마음을 알게 됐으니 괜찮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랜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선영은 수진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 묵혀왔던 오해와 원망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사라진 친구 시레 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같이 찾아봐요. 서경의 할머니요.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그게 엄마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거야.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이제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함께 시어머니에 마주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수진과 박선영은 힘을 합쳐 서경애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주소록과 졸업 앨범, 그리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 나갔지요. 수소문 끝에 서경애가 몇 년 전까지 작은 지방 도시에서 작은 화실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주저없이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운전 끝에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경의 화실이라는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이 그녀들을 맞았습니다. 분 굳게 붙여 있었습니다. 이웃 상인에게 물어보니 화실 주인 할머니가 건강이 나빠져 몇 달 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진과 선영은 곧장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고도 간절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수십 년에 살아왔을까?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깡마른 체구와 깊게 팬 주름이 그녀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서경애였습니다. 저 서경의 할머니 맞으신가요? 경애는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 없이 흐릿했지만 낯선 방문객의 등장에 희미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저희는 김윤희 여사의 며느리와 딸입니다. 혹시 김윤희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김윤이란 나오자 경애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잊으려했었던 이름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지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발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선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경애는 마지못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과 다락방에서 가져온 그림 한 점을 꺼냈습니다. 바로 경애의 미완성 초상화였습니다. 경애는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가장 빛나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던 친구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미안해 하셨어요. 아주 많이요. 수지는 시어머니가 왜 그녀에게 모진 말을 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가족의 빚과 친구의 꿈 사이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과 붙이지 못한 편지의 내용까지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경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것, 윤희. 그 바보 같은 것 나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그 애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녀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회한과 그리움을 토해내듯 오열했습니다. 수진과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경애는 떨리는 손으로 미완의 초상화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그림 내가 완성하게 해줄 수 있겠니? 그 친구에게 보내는 내 마지막 답장이 될 게다. 며칠 후 모든 가족과 서경애가 최영훈 변호사의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니 마무리도 이곳에서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윤희 여사의 유언장이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김윤희 여사님의 유언에 담긴 진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영훈은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특별 부칙 부분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엄숙했습니다. 특별 부칙 제1조. 본 유언은 신탁법 제3조에 의거한 유언 신탁으로 나의 모든 유산은 며느리 이수진에게 독점 상속하는 것으로 하나 이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신탁 관리권의 위임을 의미한다. 사무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수진은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재산을 활용하여 윤희와 경의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이 재단은 재능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공동이사장은 나의 오랜 친구 서경애 씨가 맡아주기를 희망한다. 최영훈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박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선영 씨,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박선영 씨께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이수진 씨에게 상속된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잠시 정기 흘렀습니다. 박선영은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분노도 탐욕도 아닌 깊은 체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엄마 뜻대로 하는 게 내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효도니까요.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유언의 진짜 목적은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 이루지 못했던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어 분열의 씨앗이 되는 대신 모두의 꿈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수진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은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라면 이 뜻을 올바르게 실현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박선영은 나지막이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 넓었습니다. 서경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지요.
이수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것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무거우면서도 지금껏 살아온 어떤 날보다 값진 일이었습니다. 도르를 늘루비비에 1년여의 준비 끝에 이듬해 찾아왔습니다. 싸늘했던 저택의 정원에도 따스한 봄볕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고 시어머니가 아끼던 목련나무는 하얀 꽃망울을 터뜨릴 하고 있었지요. 저택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서먹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활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응접실이었던 공간은 윤희와 경애재단의 작은 사무실 겸 갤러리로 바뀌었습니다. 벽에는 시어머니 김윤희 여사의 그림들과 그녀의 오랜 친구 서경의 화가의 그림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 두 친구의 작품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이수진은 재단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박선영은 갓 내린 향긋한 커피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잠시 쉬면서 해요. 첫 후원 작가 심사. 서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니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가씨. 그래도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게 기쁘지 않으세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보시면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새언니. 이제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 선영의 수줍은 제안에 수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껄끄러운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뜻을 이뤄나가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지요. 물론이죠, 아가씨. 그때 휠체어를 탄 서경의 화가가 최영훈 변호사와 함께 갤러리로 들어왔습니다. 건강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총기와 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과 윤희의 그림을 번갈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단 운영은 잘 되어 가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두 분이 함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요.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윤희를 원망하며 어두운 병실에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을 게야. 죽은 친구의 마지막을 이렇게 빛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소.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남겨주신 선물인걸요. 모두의 시선이 갤러리 중앙에 걸린 두 점의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는 젊은 시절의 서경애를 그린 이제는 완벽하게 완성된 김윤희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옆에는 병실에서 서경애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린 김윤희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두 친구는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파리의 센 강변에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자던 오랜 약속을 마침내 지켜낸 것처럼 말이지요. 박선영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자신.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얼굴들이었지만 더 이상 그 사진이 슬프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요. 엄마, 아빠, 오빠. 보고 있죠?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이수진은 창가에 서서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과 갈등의 끝에서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었지요.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 저희가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햇살이 갤러리 안을 가득 채우며 그림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